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10월,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조두순이 출소할 때 바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말이죠. 후속 대책 사실 없습니다. 그냥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국가. 하지만 조두순 때랑은 좀 다릅니다. 분명 우리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수십 년째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분명 문제가 생긴다. 정말 1대1 관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조두순도 지금까진 조용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최지웅. 2014년 9월 23일 피해 아동은 11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되어 2020년 현재 출소한 상황입니다. 이름 강태권.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2021년 출소 예정입니다. 이름 박승우. 그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었지요. 장우영. 2019년에 발생한 범죄입니다. 징역 12년형이었는데 똑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12년형이 선고됩니다. 김홍식. 2017년 12월 9일 오후 3시 30분 6세의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천정래. 무직입니다. 52년생으로 징역 15년형을 2017년에 선고받았는데요. 이미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영. 2004년 11월 18일 오후 4시 피해 아동 10살. 2005년 4월 17일 피해 아동 10살. 2006년 3월 20일 피해 아동 10살. 2006년 3월 29일 피해 아동 10살. 2006년 4월 22일 피해 아동 10살. 임철수. 2012년 7월 3일 오후 9시 술을 마셨다 해서 피해자 3세를 강간합니다. 그는 도자기 적재사로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7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부분이라 좀 불쾌한 단어가 섞여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근식의 범죄 사실은 2000년 12월 26일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이미 선고받은 전과자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기획방송으로 준비했던 조두순 들. 조두순만 잡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포커스로 아동 성범죄자의 고유명사처럼 된 그 조두순 뒤에 들이라는 명칭을 붙여 곧 출소하게 될 끔찍한 범죄자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남자, 바로 김근식이었죠. 저희는 이 방송을 2020년 11월 28일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두순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조두순 이후에 나올 이 끔찍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또다시 현실이 되어버렸죠.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계양구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되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출소 하루 전이었던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상태지요. 법원은 범죄가 소명이 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이 사건이 알려진 걸까요? 최근에 갑자기 급하게 발생된 걸까요? 일단 여러분의 오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김근식은 무연고자입니다. 즉 출소하고 갈 데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라는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비 북부지부에 숙식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말 그대로 의정부는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님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나타나셔서 절대로 안 된다, 여긴 아니다 라는 식의 시위까지 벌인 상황이었죠. 과연 이 결과를 국가가 몰랐던 상태였을까요?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그동안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작스럽게 김근식이 나오고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니 어떤 사건을 하나 잡아서 급하게 구속을 시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김근식을 고소했던 이 여성은 2020년에 특히 날짜로 따지면 12월경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한 영상을 살펴보게 되고 자신에게 저질렀던 한 남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범죄 수법이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김근식이다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시점이 2020년 12월, 거의 2년 전이었습니다. 그 2년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이었던 거죠. 급하게 됐다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군가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고 당장 나와야 될 김근식을 잠깐 더 구속시키는 정도가 확인이 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여성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는 기억을 떠올리신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근데 왜 불안할까요? 이렇게 된다 치더라도 형량이 과연 얼마나 더 높게 나올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지금 현재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의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저 1년, 최대 15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게 맞는데 이 형량 자체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2006년 당시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다 보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는 또 불안합니다.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근식은 또다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시간을 연장시켰다라는 느낌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김근식이 나와 의정부든 아니면 다른 공간이든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산하에 있는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는 걸까요? 밖에 나오지 못한 채로 말이죠. 전혀 아닙니다. 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딱 2년밖에 못 있습니다. 2년 뒤에는 분명 어디론가로 가야 합니다. 이번이 의정부였다면 2년 뒤에 김근식이 어디로 갈지는 전국 어디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조두순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됩니다. 김근식은 그럼 교화가 된 게 맞을까요? 사실 애초에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을 때 김근식의 출소는 작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교화되지 않았죠. 1년이 더 늘어났던 이유가 교도소 내에서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2번을 더 받았습니다.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는 혐의죠. 한 건 8개월, 한 건 4개월, 그렇게 1년이 늘어 이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 심리치료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의정부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학교 밀집 지역이었고 도보 10분 거리 내에 의정부 여자 청소년 쉼터도 있습니다. 당연히 김동근 의정부 시장의 입장에서는 도로 구간까지 통행하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반대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범 문제 때문이죠. 이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낮습니다. 당연히 재범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 내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던 김근식, 그리고 어떤 심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김근식의 나이는 54살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근식은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청구했죠. 내가 지금 구속된 게 적법한 게 맞는 거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입니다. 19일 오후 2시 다시 한번 심사를 거치게 되지요. 물론 전문가분들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구속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지만 그 내면엔 어찌되었든 여론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외부에 내보내긴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이죠.
조두순도 1대1 관리를 하겠다. 김근식도 1대1 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수원 원룸촌의 연쇄 성폭행범 박땡땡.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추가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서 다음 달에 출소하죠. 하지만 그는 신상 공개가 단 3년만 됩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그가 누군지 마주해도 모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죠. 그럼 단순하게 신상 공개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얘네들은 절대 교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때문이었죠.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박씨 같은 경우도 검거 당시의 모든 죄를 대부분 다 인정했습니다. 추가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도 않았죠. 수감 도중에 터진 2건의 사건 해서 4년이 더 연장된 그 범죄는요. 2002년 임신 중이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2005년에 한 원룸에 침입해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빠르게 세상에 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언론의 이슈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모를 사람들이죠.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3분. 인천에 있는 한 카페에 한 남성이 침입합니다. 흉기를 들고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죠. 그리고 폭행까지 가합니다.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품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카페에 주인의 남자친구가 오자 달아났고 그 이후 전자발찌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강하다던 그 전자발찌를 말이죠. 경찰이 출동해 도주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에서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이 남성 신상 공개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져 이제야 알려졌죠.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나이 39살입니다. 혹시 모를 출소 이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검찰은 보호관찰에 대한 것 5년, 20년간 전자발찌까지 부착을 요청했지요. 끊으면 그만인데 과연 이 사람도 1대1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범인은 똑같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거 맞다. 때린 거 맞다. 하지만 강도는 아니다. 맞습니다. 강도, 강간, 미수는 급이 다른 형량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재판에서 남겼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가 된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인적사항이 알려지다 보니 부모님에게도 폐를 끼칠까봐 집에 가지 못했다. 직장도 못 구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궁핍해 버린 범행이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신상 공개가 되었다라는 걸 타겟으로 맞춰 얘기한 것. 아, 신상 공개가 정말 나쁜 거구나. 마음 잡고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마음을 못 잡게 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벌인 범행이 성폭행인가요? 폭행인가요? 그리고 자신은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랑 성폭행 시도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걸까요? 이렇게까지 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5년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하려 한 것이 범행의 시작이었던 한 남자. 무려 1년간 서울 주변에서 초등학생 2명, 중고등학생 7명을 포함 총 19명에게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개 수배가 된 한 달 후인 2006년 4월 붙잡혔죠. 그의 선고는 징역 20년이었습니다. 현재가 2022년이죠. 2026년에 출소입니다. 물론 감경이 없었다면, 다른 별도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남자 성범죄자 알림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범죄자 알림이에 관련된 내용은 2006년 6월 30일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법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저질렀던 애들도 됐는데?
바로 소급 적용 대상자. 이건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킬 때 가능한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근식도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그리고 많은 언론의 집중이 그렇게 노출되니까 가능해진 상황이었죠. 만약 이 남자도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연쇄 성범죄자지만 아무것도 없이 공개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10대 5명을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자, 지난해 출소를 했지요. 공개 대상이 아닌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판결문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새벽, 최 씨라는 한 남성, 바로 50대입니다. 자신의 지인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한 범죄 혐의, 그리고 폭행까지 저지른 다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협박하며 스토킹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를 제공했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하며 경찰은 보호 조치를 했죠. 피해자도 몰랐습니다. 경찰도 몰랐지요. 검거하기 전까진 정확히 말하면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피해자와 최 씨는 어떻게 지인 사이가 된 걸까요? 이유는 최 씨가 취업을 위해 국가기관의 한 자격증, 그 이수 교육을 받으면서 그곳의 동료로서 알게 된 한 여성이었습니다. 지인 관계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한 것이었죠. 과연 이 사람 누굴까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자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27년 전이었습니다. 1996년 9살 아동 상대로 성범죄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이미 범행 전과가 있는 사람, 집행유예로 풀어줬던 것. 1996년에 있었고 2022년에 발생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뭐 중간에 편차가 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는요, 이 최 씨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굴까? 당시 실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주처벌 두렵다고 흉기 살해 암장. 경기 고양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 야산에 암매장한 32세 최선한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한 식당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형 화물 트럭을 몰고 후진하다 지나가던 김모 씨를 차로 치었다. 최 씨는 쓰러진 김 씨를 인정했더니만 인근 공터로 끌고 가 살해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다 의식을 차린 김 씨가 반항하자 차량에 있던 과도로 머리와 팔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덕양구 원단동 야산에 묻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96년 5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내년 5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멘트가 무언가와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96년의 그 최 씨, 2022년의 그 최 씨, 그 중간에 있었던 그 기록이 바로 살인입니다. 저는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한 씨, 고소하시려면 이 기사 올리신 기자님을 고소하십시오. 물론 그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이름이 있어서 그냥 읽어드린 정도입니다. 저에게 고소하시려면 합당한 사유로 고소하십시오. 내용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당시에 음주란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를 차로 친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기소 혐의가요, 살인, 사체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체 오욕 혐의가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사체에게 오욕했다라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았지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너 참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구나. 네가 96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굉장히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으니까 넌 무기징역은 아닌 것 같아. 징역 20년 감형입니다. 그렇게 2021년 9월에 출소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지요. 하지만 그에겐 어떠한 전자장치 부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육기관도 그가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지요. 당시 자격증 교육 이수 기관에서 지인관계로 있던 피해자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수많은 범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로 1대1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2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전문가분들이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관리가 되냐? 이들에 대한 치료가 완벽히 되는 것이냐? 치료도 안 된다, 교화도 안 된다. 하지만 모든 형량을 마쳤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공론화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언론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소급 적용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한번 성범죄자 알림이 혹은 전자장치를 부착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걸 이해하실 건가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제가 당시에 공개했던 조두순 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정말 그 모든 사람들 1대1 관리 자신 있으신가요? 이런 사실을 알리는 제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 처벌받을 수 있다. 왜냐면 이름을 공개하니 말이죠.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안 하면 안 알려줄 거니까. 제가 일을 시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처벌하십시오. 대신에 무조건 이들 신상 공개와 그리고 전자장치 꼭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한 사람이라도 조심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많은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다시 수용소를 만들자. 치료할 수 있게 하자. 강력범죄도 마찬가지죠. 교화가 안 됐거나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 교정교화 시스템도 세도를 리뉴얼하고 여기서도 재발 위험성이 높다. 재범 위험성 높다라고 판단되는 애들은 다시 넣어서 치료될 때까지 살았으면 할 수 있는 걸 만들자였는데 뭐 예산 문제인지 뭐 아니면 인권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인권에 대한 제동이 가장 세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수용을 다 한 사람에게 또다시 그러는 건 또 다른 처벌이다 라는 입장이 온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교정과 교화가 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보낼 땐 그만큼의 확신성이 있어야죠. 없는데 치료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도 안 된 거 알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교정당국이 왜 있지라는 생각이에요. 교도소요. 단순히 가둬놓으려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정과 교화가 목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똑바로 했으면 치료됐거나 나오지 않아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 피해자들은 누가 보상하냐고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왜 피해자들을 양성을 하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 타겟이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해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방송 초기에 야 김원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야 바뀌는 거 없어. 아니요. 봐봐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2020년 그 영상들이 터지니까 김근식? 해서 2년 동안 수사하고 되잖아요. 뭐 이은혜 조연수도 마찬가지였고 누군가의 기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생각들이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면 가능해지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제가 방송하면서 예전에 진짜 허탈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였죠.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바뀌는 거 없어. 아니요. 제가 방송을 5년 넘게 6년 가까이 하면서는 바뀌는 것들 많이 봤어요. 제가 요즘에 아동 얘기 잘 안 하죠. 아동살인. 옛날에는 아동학대 치사 이거 말도 안 된다. 살인이다. 살인죄로 변경됐잖아요. 돼요. 할 수 있어요. 저 때문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이러다 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얘기했어도 안 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 불편한 진실인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걱정을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그 목소리들이 모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대1 관리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제가 조두순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를 타겟으로 뭐 장관이다 뭐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누가 됐던 간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안 된다고요.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조두순 나온다고 했을 때 막 경호 인력 붙인다, 유단자들 뽑는다, 뭐 24시간 밀착막 하겠다, 걔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관리할 거냐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 전 교정 교화부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왜 그건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거 그렇게 많은 애들 다 어떻게 관리할 거지? 라는 거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란 걸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인 거니까 제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바뀌었으면이라는 생각을 벌써 2년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 2년 후에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이 더더더 잘 알려지고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동성범죄요,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평생의 트라우마는, 나는 형량 다 마치고 나왔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당신 평생 반성하고 살아야 돼요.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 한 번뿐인 삶에서 그 시작을 정말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고. 본인의 욕구와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박살을 내놓은 거라고요. 정말 끔찍한 죄를 진 거라니까. 인격살인을 저질러 놓고 나는 형량 다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건 네 생각이죠. 저는 이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